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유부녀입니다. 재작년에 두 번째 결혼을 해서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는데요. 제가 어떤 사연을 보낼지 조금 예상이 되시나요? 네, 맞습니다. 전 남편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이렇게 사연을 지원하게 됐습니다. 전 남편은 저에게 좋은 기억을 주기도 했지만 지옥 같은 날들을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게 만든 장본인이기도 해요. 그럼 그 인간이 저에게 무슨 짓을 어떻게 했는지 낱낱이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주 어릴 적에 엄마가 사고로 돌아가시고 이후부터는 아빠와 둘이 살았답니다. 아빠는 뇌성마비를 앓던 장애인이셨는데 오른다리를 심하게 절고 팔도 보통 사람들처럼 쓸 수 없었어요. 그래서 나라에서 주는 장애인 연금과 기초수급비로 생계를 유지했는데 제가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는 돈이 들어가는 곳이 많아서 어쩔 수 없이 알바를 뛰어야 했답니다. 아빠는 폐지를 주우시며 돈을 버셨는데 아시다시피 폐지로 벌어들이는 돈은 매우 작아서 월세를 충당하기엔 부족했답니다. 그렇게 어려운 형편에서 자란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공장에 취직했어요. 아주 작은 공장이어서 학벌이 필요 없는 곳이었죠. 그때 당시에는 최저시급이나 일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아서 얼마든지 오래 일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하루 14시간을 주간 야간을 교대하며 하루도 쉼없이 일했답니다. 저는 뇌성마비 아빠를 편하게 모시고 싶은 욕심이 있어서 하루빨리 돈을 모아 내 집 마련을 하는 걸 목표로 뒀습니다. 하지만 공장에서 받는 월급으로는 한참의 시간이 걸리기도 했고 아빠의 병원비와 저희 부녀의 생활비를 부담하고 나면 통장에 남은 잔고는 한숨이 나올 수준이었습니다. 뼈 빠지게 수십 년을 일해도 내 집 마련하는 건 아주 어려운 일이었죠. 그래서 계속 옥탑방에서 아빠와 월세살이를 하며 지냈답니다. 제 인생이 암담하고 앞이 보이지 않아 자주 나쁜 마음을 먹곤 했는데 어느 날 그런 마음을 거두게 해준 사람이 찾아왔어요. 바로 제 첫사랑이자 평생 기댈 수 있는 남편이었죠. 제가 일하는 공장에 새로 들어온 그이는 사업을 하다가 망했다고 했어요. 빚이 있는 건 아니지만 나태한 인생을 살아온 것 같다던 남편은 성실하게 일하며 새 삶을 살아갔습니다. 저희 두 사람은 하루 14시간을 같은 공간에서 일하고 식당에서 밥을 먹으며 마주했어요. 그렇게 몇 달의 시간을 보내고 나니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서로를 사랑하게 됐답니다. 형편이 어렵긴 했지만 저희 두 사람은 열심히 살고 있었고 함께라면 무엇이든 헤쳐나갈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연애를 화려하게 하진 못했지만 공장에서 틈틈이 꽁냥거리기도 했고 퇴근 후 아빠가 계신 옥탑방으로 가지 않고 그이의 집에 가서 밤을 지새우며 달콤하고 뜨거운 연애를 했답니다. 그러다 저희 두 사람은 평생의 동반자라는 걸 동시에 느끼게 돼 결혼을 하기로 했어요. 가진 게 없어서 좋은 아파트에 성대한 결혼식을 올리진 못하고 혼인신고만 하고 남편의 월세방에 살림을 차렸답니다. 저희 아빠는 제가 자신을 위해 헌신하고 사는 걸 그만두길 바라셨기 때문에 제 결혼을 누구보다 기뻐하셨고 축하해 주셨어요. 또 제가 나이가 좀 있다 보니 더 늦기 전에 아이도 낳으며 다른 평범한 여자들처럼 보통의 가정을 꾸리길 원하셨습니다. 남편과 매일 공장에서 성실하게 일하며 이젠 이세를 위해 돈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월세에서 벗어나 전세로 가게 되면 바로 아이를 낳기로 남편과 약속하게 됐죠. 그리고 얼마 뒤에 작은 아파트에 전세로 들어가는 데 성공했답니다. 이제 아이를 낳고 잘 살기만 하면 되는데 일이 틀어지고 말았어요. 저희만 열심히 산다고 해서 세상 일이 뜻대로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제가 20년 가까이 일했던 공장이 하루아침에 문을 닫고 말았습니다.
한국과 중국의 공장을 가지고 있던 사장님은 일감도 많고 매출도 좋았는데 이 도박이라는 미친 짓을 하는 바람에 빚쟁이들에게 집과 공장을 넘기게 됐답니다. 그래서 저희 부부는 하루아침에 낙동강 오리알이 됐어요. 이에 저희 부부는 다른 직장을 알아보게 됐는데 저는 가까운 곳에 있는 섬유 공장에 들어갔습니다. 남편이 일할 자리도 있어 취업을 제안했는데 그이는 저에게 다른 생각이 있다고 말하더군요. 여보, 우리 말이야 계속 이렇게 살아도 달라질 게 없을 것 같아. 달라질 게 없다니? 우리 전세 아파트에 들어왔잖아. 월세 벗어났다고 달라진 게 뭔데? 뭐 월세 안 내는 거? 냉정하게 말해서 2년 뒤엔 우린 또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잖아. 그리고 우리는 평생 하루에 12시간 넘게 공장에서 일하면서 살 수 없잖아. 여보, 나한테 생각이 있는데 내가 다시 사업을 해보는 게 어떨까 싶어. 남편은 사업을 망하고 공장에 들어와 저를 만나 결혼을 했고 다시 사업을 꿈꾸게 됐습니다. 그이는 이번엔 자기 혼자가 아닌 책임질 제가 있기 때문에 절대로 실패하지 않을 자신이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걸 물었습니다. 사업을 다시 한다면 무슨 돈으로 할 건데? 그건 대출 받아서 해야지. 뭐 요즘 저금리 상품이 많아서 대출 받는 건 어렵지 않을 거야. 우리 전세금을 담보로 빌리면 돼. 뭐라고? 이제 겨우 전세로 들어왔는데 전세금을 담보로 돈을 빌리겠다고? 당신 사업이 잘못되면 그땐 어떡하려고? 여보, 나 절대 실패하지 않아. 당신 만나기 전엔 실패를 했었지만 지금은 아니야. 책임질 아내가 있고 미래에 생길 아이를 위해 목숨 바쳐서 사업 성공시킬 거라고. 나한테 한 번만 기회를 줘봐. 남편을 믿어달라고. 그이는 열정 가득한 눈으로 저에게 대출을 받아 사업을 시작하게 해달라고 했지만 저는 절대 안 된다고 대답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제 말을 듣지 않고 사업을 하겠다며 공장이 문을 닫은 이후로 재취업을 하지 않고 집에서 사업 계획만 세우고 있었습니다. 제가 화도 내고 설득도 해봤지만 이미 굳게 마음을 먹었는지 귓등으로만 듣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부부싸움을 심하게 했고 각방까지 썼답니다. 그런데 얼마 뒤에 남편이 제가 혼자 자고 있는 안방으로 들어와서 말하더라고요. 벌써 전세금 담보로 대출을 받아 사무실을 얻었다고 말입니다. 저는 멋대로 혼자 일을 벌린 남편에게 크게 실망하고 화가 나서 이참에 이혼하자고 으름장을 놨습니다. 혼자 결정할 거면 배우자가 뭐하러 필요하냐며 악을 쓰며 그 일을 다그치고 이혼장을 한 장 가지고 왔답니다. 그런데 막상 이혼을 하려고 하니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또 저를 위해서 그런 도전을 하겠다고 하는데 무조건 잘못한 거라고 몰아가고 헤어지는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무엇보다 제가 그 일을 아직도 많이 사랑하고 있다는 걸 매우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남편의 사업을 인정해 주기로 했습니다. 저는 이혼 서류를 찢으며 그이에게 당부의 말을 전했습니다. 여보, 사업해. 이미 벌린 일인데 어쩌겠어. 대신 사업이 성공하든 실패하든 절대 변하면 안 돼. 지금 당신이 날 대하는 태도가 그대로였으면 좋겠단 말이야. 난 돈도 중요하지만 당신이 돈 때문에 거만해지는 것도 싫고 돈 때문에 좌절하고 우울해지는 것도 싫단 말이야. 어느 쪽이든 기울어지면 안 된단 말이야. 그래, 약속할게. 물론 사업은 성공할 거야. 그럼 당신하고 장인어른께 꼭 큰 도움을 드릴게. 그리고 거만하게 변하지 않을게. 고마워, 여보. 그리하여 남편과의 각방은 끝이 났습니다. 다시 한 방을 쓰며 뜨겁긴 했는데 아이는 미루기로 했답니다. 사업이 성공하고 나면 그때 가지기로 했죠. 남편은 사업을, 저는 공장에서 일을 하며 각자 최선을 다하며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이의 사업은 생활용품과 건강식품을 위탁 판매해주는 일이었어요. 인터넷 쇼핑이 늘어가면서 여러 큰 사이트가 생성됐는데
그이는 당일 배송 사이트를 이용해 위탁 판매하는 사업을 시작했답니다. 아주 많은 생활용품과 식품을 수백 가지를 유통해서 판매했는데 초반엔 실적과 매출이 저조했는데 코로나가 터지면서 수직 상승했습니다. 남들은 모두 어려운 시기에 그이의 사업은 초대박을 치게 된 거죠. 남편은 사업이 성공하면서 추가 대출을 받았어요. 유통할 제품을 왕창 사들여서 더 많이 팔려고 무리를 했답니다. 저는 혹시나 하고 걱정을 했는데 그이는 저를 책임지겠다는 약속을 지키려고 했는지 절대로 실패하지 않았어요. 엄청난 성공을 해서 한 달 순수익만 1억이 넘었답니다. 그이는 돈방석에 앉자마자 저에게 공장을 그만두라고 했어요. 친정 아빠한테도 폐지 줍는 일을 그만두라고 했답니다. 이제부터는 사위이자 남편인 그가 모든 걸 책임지고 지원하는 가장이 되겠다며 저희 부녀를 고생으로부터 해방시켜줬습니다. 그래서 저는 40대 초반 나이에 공장에서 벗어나 전업주부로 살게 됐어요. 제가 이런 인생을 살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는데 남편 덕분에 인생이 180도 달라졌답니다. 아빠 역시 남편이 마련해준 방 2칸짜리 빌라에 들어가 살게 되시며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셨어요. 제가 이뤄드리려고 했던 꿈을 그이가 대신 이뤄준 거죠. 그래서 저와 아빠는 남편에게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졌고 인생의 큰 사랑이자 은인이라고 여기며 지냈습니다. 그런데 돈방석에 오르고 몇 달 뒤부터 남편의 태도가 많이 달라졌어요. 사근사근한 가장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고 까칠하고 불만 가득한 얼굴과 말투로 저를 실망시켰답니다. 매일 술을 먹고 들어오는 남편에게 해장국을 끓여줬는데 저에게 숟가락을 집어 던지더라고요. 이게 뭐야? 콩나물 해장국이잖아. 야, 내가 해장국은 선지나 순댓국 해달라고 했잖아. 콩나물 싫어한다고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들어 처먹겠냐? 아이, 비려서 못 먹겠네. 아니, 너는 어떻게 제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냐? 진짜 짜증나네. 여보, 왜 그래? 당신 콩나물 해장국 좋아했잖아. 언제 나더러 콩나물이 싫다고 했어? 그리고 왜 그렇게 막말을 심하게 하는 거야? 당신 변해도 너무 많이 변했어. 내가 변하든 말든 그게 뭐가 중요해. 그리고 남편이 벌어다주는 돈으로 편하게 먹고 살고 있으면 쥐 죽은 듯이 살아야지. 어디서 말 대답을 해? 아이씨, 이놈의 집구석에 들어오면 뭐 하나 마음에 드는 게 없다니까. 마누라가 예쁘기래 밥이 맛있기래. 짜증나네. 나 바로 나갈 거니까 양말이나 꺼내놔. 그이는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갑질과 막말을 심하게 했답니다. 제가 염려했던 태도로 변해서 그이에게 지난 약속을 잊었냐고 물었어요. 여보, 나랑 약속한 거 기억 안 나? 돈 때문에 거만해지지 않겠다는 약속 말이야. 그런데 지금 당신은 그 누구보다 거만하고 무례하게 굴고 있어. 뭐? 거만? 무례? 야, 이 옆에네야. 지나가는 사람 아무나 붙잡고 물어봐. 사업 성공해서 마누라랑 장인을 편하게 먹고 살게 해줬는데 해장국 잘못 끓여서 화 좀 냈다고 거만하다고 지적질을 해? 당신은 해장국 하나만 생각하지? 매일 나를 시녀 부리듯이 부리고 무시하고 있잖아. 우리 아빠한테도 마찬가지고. 야, 인상 쓰지 마. 안 그래도 못생긴 얼굴이 더 구겨져서 꼭 옥동자 같단 말이야. 내가 거만하고 무례하다고? 이놈의 여편네가 배가 불렀네. 야, 양말이나 가져와. 그이는 제 말을 무시하고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남편이 사업을 성공하고 나서부터는 거의 매일 술을 마시고 늦게 들어왔고 저와의 사이는 점점 더 멀어지고 말았답니다. 저는 남편이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오리라 믿고 꾹 참고 지냈어요. 그런데 추석날이 됐을 때 그이가 저에게 더 큰 실망을 시켜주더군요. 남편과 시댁에 갔더니 1,000만 원이 넘는 안마의자에 대리석 식탁, 용돈으로 수백만 원을 드리더라고요.
능력 있는 사람이니 그 정도 효도하는 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친정집에 같이 가서 아빠한테 내민 선물을 보자 한숨부터 나오더군요. 그런데 친정아빠는 남편이 준 선물 상자를 열고 활짝 웃으셨습니다. 아이, 이서방, 안 그래도 양말이 필요했는데 아주 고맙네. 이거면 올 가을과 겨울까지 날 수 있겠어. 장인어른, 이 양말 비싼 겁니다. 백화점에서 파는 메이커라고요. 아유, 그래, 고맙네. 잘 신을게, 이서방. 당연히 고마워해야죠. 이 집에 살게 된 게 누구 덕인지, 폐지 줍는 일을 누구 덕에 그만두게 됐는지 잘 생각해봐요. 아이, 나도 알지. 아주 잘 알지. 이서방 자네 아니었으면 내가 이 불편한 다리로 계속 폐지나 주우면서 살아갔을 걸세. 이렇게 살게 해줘서 항상 고맙게 생각해. 알면 됐고요. 근데 이 장인어른은 딸 교육 좀 시키셔야겠어요. 남편이 돈 벌어다 주는데 밥상도 그렇고 살림하는 것도 영 마음에 들지 않아요. 무엇보다 장인어른 딸의 얼굴이 너무 마음에 안 들어요. 남편은 친정에서 아빠와 저를 동시에 분노케 만들었습니다. 그래도 아빠는 어른이라고 그이에 비아냥대는 말을 듣고 참으시더군요. 하지만 저는 남편을 그냥 두면 안 될 것 같아 집으로 돌아가서 화부터 냈습니다. 당신 너무한 거 아니야? 시댁에 호화 선물 잔뜩 해드리고 용돈도 수백만 원 쓰면서 우리 아빠한텐 고작 양말 3켤레? 이 여자가 또 인상 쓰네. 야, 너 그렇게 인상 쓰면 옥동자 같다고 몇 번을 말해. 저리 가라. 그 못생긴 얼굴 좀 치우란 말이야. 이 나쁜 자식. 양가 부모님 선물은 그렇다 쳐도 아빠 앞에서 지금처럼 나를 모욕하는 건 진짜 큰 잘못이야. 아빠는 내가 당신한테 사랑받으면서 잘 사는 줄 아셨는데 오늘 당신이 하고 온 걸 생각해봐. 야, 내가 틀린 말했냐? 네가 내 돈 받아 쓰면서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거 있어? 마음에 드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 교육 좀 시키라고 한마디 한 거 아니야. 저 오바이트 쏠리는 면상 좀 안 봤으면 좋겠네. 야, 내가 나간다. 네 얼굴 보니까 부하가 절로 치밀어서 안구 정화 좀 하러 나가야겠다고. 남편은 저를 조롱과 비난을 하고 집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그이는 더는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올 생각이 없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이에게 서서히 정이 떨어져 나가고 있었는데 어느 날 남편이 집 앞에서 바람 피우는 걸 목격했습니다. 그이의 외제차가 주차장에서 좌우로 흔들리고 있길래 가까이 가서 안을 살펴봤더니 상간녀와 그 짓을 하고 있더군요. 제 두 눈으로 그걸 보게 되자 순간 당황이 되면서도 바로 짚고 넘어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창문을 살짝 내리더니 저에게 한마디 하더군요. 야, 아직 안 끝났으니까 다 하고 말해. 뭐? 당신 지금 바람 피우고 있으면서 그런 말이 나와? 나한테 미안하지도 않아? 아이, 짜증내. 너 때문에 절정까지 못 갔잖아. 젠장. 집에 가 있어. 바로 들어갈 테니까. 남편은 아주 당당하게 말하더니 바지를 올려 입더군요. 저는 그이가 역겨워서 먼저 집 안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대화를 나누게 됐는데 남편은 아주 당당하게 바람을 피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까 걔 말이야. 그 차 안에서 나랑 하던 애 말이야. 얼굴 봤어? 몸매 봤어? 진짜 끝내주지? 내 오피스 마누라야. 이 더러운 놈. 나한테 먼저 한다는 말이 사과도 아니고 잘못을 뉘우치는 것도 아니고 잘 빠진 여자랑 바람 피우는 걸 자랑하는 거냐? 네가 그러고도 내 남편이라고 할 수 있어? 당신은 날 뭘로 생각하길래 이렇게 무례하고 막대하는 거야? 뭐로 생각하긴 못생긴 옥동자지. 내가 공장 다녀서 만날 여자가 없어서 사귀다가 코가 꿰버린 짐짝 같은 년이라고. 날 그렇게 생각했다고? 그래, 아주 고맙다. 조금 있던 전까지 아주 깨끗하게 떨어지네. 우리 이혼하자. 날 매주 덩어리로 생각하는 남자랑 더 살아서 뭐 하겠어.
예전처럼 돌아올 거라고 믿은 내가 미련하고 멍청한 년이지. 알긴 안 해. 네가 미련하고 멍청한 곰탱이라는 걸 말이야. 뭐 나야 너랑 이혼하면 좋지. 뇌성마비 장인한테 돈을 안 줘도 되고 너같이 못생긴 년한테 생활비 안 줘도 되니까 말이야. 뭐 그래도 위자료는 줄게. 나중에 당신이 내 사업 대출금이 뭐 전세금 담보로 받았으니 나눠야 하느니 많이 하면서 돈 달라고 쫓아올 것 같으니까 깨끗하게 줄 건 주고 끝낼게. 당신도 만족하지? 그이는 마치 저한테 일부러 바람 피우는 현장을 들키려고 한 것 같았습니다. 빨리 이혼은 하고 싶은데 먼저 입 밖으로 꺼내면 손해라도 볼까봐 이 같은 짓을 벌인 것 같았죠. 과정이 어찌됐든 저는 남편과 더는 한 집에서 살 수 없고 얼굴도 보고 싶지 않아 위자료 1억 5천만 원을 받는 것으로 이혼 도장을 찍었습니다. 친정아빠는 제가 그렇게 이혼을 하고 돌아갔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딸, 이 애비 잘못 만나서 이런 꼴 당한 것 같구나. 평생 고생만 하더니 결혼 생활도 이 애비 때문에 순탄치 못했지. 미안하다. 내가 짐이 되는 바람에 네가 길을 펴고 살지 못한 것 같아. 아빠, 그게 무슨 소리야. 왜 아빠가 사과를 해? 그리고 아빠 때문에 이혼한 거 아니거든. 그 인간이 발정난 개처럼 바람 피우고 있어서 불결해서 이혼한 거라고. 이서방이 처음부터 그런 사람인 줄 알았더라면 널 결혼시키지 않았을 텐데. 미안하다. 이 애비가 사람 보는 눈이 없어서. 제발 그만해. 아빠는 늘 사과만 해. 도대체 뭘 잘못했다고 그렇게 미안해하는 거야. 아빠, 나 이혼한 거 속이 후련하고 시원해. 게다가 위자료도 두둑하게 받았다고. 아빠랑 내가 다시 시작해도 될 만큼 큰 돈을 받았다고. 그래, 뭐 그렇게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와줘서 고맙다. 힘내라는 말이 불필요하겠지만 힘내자, 혜영아. 응, 아빠. 우리 같이 힘내서 잘 살아보자고. 그 인간 보란듯이 꼭 성공하잔 말이야. 그렇게 친정에 들어가 아빠와 며칠 지내면서 무슨 일을 할까 고민해봤어요. 다시 공장으로 들어갈까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빠가 다른 제안을 하시더군요. 혜영아, 우리도 사업이라는 걸 해보면 어떻겠냐? 네가 위자료로 받은 돈이랑 이 집을 담보로 대출 받아서 크게 시작해보면 어떻겠니? 사업? 아빠, 지금 같은 코로나 시대에 무슨 사업을 하겠다는 거야? 매일 뉴스에 망한 사업가들 나오는 걸 보시면서도 그런 생각을 하신 거야? 혜영이 너와 이혼한 이서방이 하는 사업이랑 똑같이 하면 되잖니.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서점 매출이 올라가고 컴퓨터나 노트북 매출도 올랐다고 하잖아. 사람들이 집안에서 필요로 하는 용품을 판매하면 분명 승산이 있을 거야. 나도 그 생각을 안 해본 건 아니야. 근데 우리가 사업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아빠나 나나 할 줄 아는 게 없잖아. 아이,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니? 준비를 제대로 하고 배우면서 한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하면 될 거야. 아이, 소가 뒷걸음질 치다가 쥐를 잡는다는 말이 있잖니. 우리가 뒷걸음질 치는 소가 돼서 쥐를 싹 다 잡으면 될 거 아니냐고, 혜영아. 아빠가 그렇게까지 사업을 도전해보고 싶다고 말씀하시니 저도 마음이 그쪽으로 기울여졌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녀는 인터넷과 책으로 성공한 사업가들의 이야기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물론 처음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 글이 수두룩했는데 나중엔 성공한 사람들의 습관부터 사업 과정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빠삭하게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녀는 위자료로 받은 돈으로 먼저 사무실을 얻었고 전 남편이 하고 있는 사업과 흡사하게 생활용품과 건강식품을 위탁받아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코로나 시대였으니 집에서 인터넷 쇼핑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판매량은 처음부터 중박 수준이었어요. 저희 부녀는 시작부터 흑자를 보게 됐는데 여기서 안심하지 않기로 하고 다른 제품을 거래해서 소비자에게 판매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인터넷에서 저희가 운영하는 업체가 상단에 노출이 됐습니다.
전 남편 업체 바로 밑에까지 따라붙었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알게 된 전 남편이 저에게 전화를 줬더군요. 그이는 변함없이 저를 못생긴 옥동자라고 불렀습니다. 옥동자, 너 뇌성마비 앱이랑 사업하냐? 이것들이 나랑 똑같은 장사 해먹고 있네? 맞아. 당신을 밟아주려고 아빠랑 내가 사업하고 있어. 이제 곧 당신도 따라잡힐 것 같은데? 당신 지금 쫄려서 전화한 거구나? 뭐? 쫄려? 야,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너희 부녀가 나를 따라해도 나처럼 성공하기 힘들어. 왜냐? 난 타고난 사업가고 너희들은 날 따라하는 어설픈 애송이들이고 너희들 빙신 부녀가 똑같이 베껴서 하길래 기가 차서 연락한 거야. 야, 뱁새가 황새 쫓다가 가랑이가 찢어지는 거야. 너희들이 아무리 날 따라와도 곧 뱁새처럼 가랑이 찢어져서 추락할 거야. 이만해주려고 전화한 거야. 이 못생긴 옥동자녀나. 그래, 충고 고마워. 당신이 막말해주니까 힘이 더 불끈 솟는 것 같네. 뱁새의 가랑이가 찢어지는지 황새의 날개가 찢어지는지는 끝까지 두고 봐야 하지 않겠어? 후자가 되도록 우리 아빠랑 내가 제대로 쫓아가 줄게. 이야, 이년 많이 컸네? 무식하게 공장이나 다니고 집안에서 멍청하게 살림하는 아줌마인 줄 알았더니 내가 하는 말을 따박따박 받아치면서 사업가 흉내를 내고 말이야. 아주 재밌어. 옥동자, 그럼 우리 중 누가 추락하는지 끝까지 보자. 그럼 난 오피스 마누라랑 재미 보러 갈게. 넌 개미처럼 일이나 해라. 그이는 실컷 조롱하더니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저는 이런 말을 들을 줄 알고 받았기 때문에 화가 나진 않았어요. 오히려 제가 똑같이 경고해준 게 자랑스러웠답니다. 코로나는 계속됐고 밖을 나가면 여전히 사람들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저와 아빠는 여러 거래를 하며 소비자에게 물품을 전달했는데 범위를 넓히기로 했어요. 시장도 인터넷으로 보는 시대가 됐으니 시골 농촌까지 찾아가게 됐답니다. 저희는 과수원을 돌며 과일을 거래하기로 했어요. 일반 유통업자보다 더 많은 값을 지불하며 거래를 트게 됐죠. 저희가 외지 사람이라고 문전박대를 한 사람들도 있었지만 거래 금액을 높게 책정해 주겠다고 하니 환영해 주는 사람들도 있었답니다. 그래서 계절 과일과 하우스 과일을 모두 납품하게 됐어요. 그중 딸기 과수원을 하는 주인과 친해지게 됐어요. 저보다 2살이 많은 40대 노총각이었는데 또래다 보니 이런저런 대화를 많이 나눴습니다. 혜영 씨라고 했죠? 아버님과 두 분이 일하시는 걸 보니까 굉장히 부럽네요. 저도 작년까지는 이 과수원을 아버지랑 같이 운영했거든요. 아, 그러셨어요? 그럼 지금 아버님은 다른 일 하시나요? 아니면 은퇴하셨어요? 둘 다 아니에요. 맨날 일만 하시면서 몸을 돌보지 않으셔서 대장암으로 투병하시다가 돌아가셨어요. 어머, 어떡해. 죄송해요. 아니에요. 제가 먼저 혜영 씨 아버님 이야기를 꺼내서 말이 나온 거잖아요. 어쨌든 저렇게 장애가 있으신 아버님이 열심히 일하시는 걸 보니까 멋있으면서도 안쓰럽기도 하네요. 아버님 건강은 괜찮으신 거예요? 병원 약을 평생 드시고 사시는 분이라 건강하다고 말씀드리기엔 부적절하겠네요. 저희 아빠는 폐지 줍는 일 하시면서 저를 키우셨어요. 제가 고생을 조금 하긴 했지만 아빠가 잘 키워주셔서 오늘날에 제가 있게 됐네요. 물론 안 좋은 일도 있긴 했지만요. 과수원 주인이 저에게 관심을 보이는 것 같아 저는 이혼녀라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전 남편이 준 위자료로 사업을 하고 있는 중인 걸 알렸답니다. 그러자 과수원 주인은 잠시 놀라더니 이내 미소를 지으며 말하더군요. 아, 그러시구나. 그런데 이혼녀는 연애하거나 재혼하면 안 되는 법이 있나요?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무슨 말이겠뇨. 제가 혜영 씨랑 연애하고 싶다는 말이죠. 우리 사귀어 봅시다, 혜영 씨.
같이 사업도 하고 연애도 하면서 두 마리 토끼 잡는 인생을 살아보자고요. 그 말 진심이세요? 사장님이 뭐가 아쉬워서 저 같은 나이 많은 이혼녀랑 사귀겠다는 건지. 혜영씨, 겸손한 것도 정도껏 하세요. 너무 자신을 깎아내리지 말란 말입니다. 혜영씨 같은 미인이 눈앞에 있는데 어떤 남자가 반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날 받아줘요. 우리 사귀어보자고요. 결혼을 전제로 말입니다. 저는 전 남편에게 못생긴 옥동자 소리를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어와서 제 외모가 못난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저를 예쁜 여자로 봐주고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봐주니 기분이 몹시도 좋았답니다. 다시는 사랑 같은 건 하지 못할 줄 알았는데 이렇게 새로운 인연을 찾게 됐네요. 저는 과수원 주인의 고백을 한번 튕겼지만 두 번째는 덥석 물어버렸답니다. 그렇게 일도 잘 풀려가고 있었고 새로운 사랑까지 시작하게 되면서 제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도시와 시골을 오가며 과일을 유통하기도 했고 생활용품 공장을 찾아가 더 많은 값을 치르면서 다른 판매자들 목까지 확보했답니다. 모두가 승리하는 세상이면 좋겠지만 제가 사업이라는 걸 해보니 남을 밟아야만 올라갈 수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망한 사업가들이 수두룩했고 1년 뒤에는 전 남편의 사업장을 넘어서기까지 했답니다. 그이는 사업을 운영하는 소유주였지만 소문을 들어봐서는 매일 놀고 먹는 사장이라고 하더군요. 밑에 직원들에게 모든 일을 맡기고 나 몰라라 하고 유흥과 문란한 사생활을 유지했답니다. 게다가 그이는 도박까지 하고 있어서 직원들이 매출을 올려두면 고스란히 도박장으로 가서 돈을 잃어버렸답니다. 저와 아빠가 그 일을 밟아주기로 했는데 알아서 몰락하는 짓을 해주니 그 시기가 빨리 다가오는 것 같았습니다. 전 남편은 저희 업체에 밀린 지 1년 뒤에 사업장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아주 큰 도박판에 갔대요. 그리곤 처절하게 한 푼도 남김없이 다 날리게 됐죠. 그이가 일궈둔 사업장은 누가 인수해서 운영할 가치가 있는 곳이 아니어서 그대로 빚쟁이들이 돈으로 바꿔 부도 처리하고 말았답니다. 이 소식을 알려준 사람은 제 스파이인 전 남편의 직원이었어요. 제가 연봉을 배로 주겠다는 스카웃 제안을 하면서 진작부터 전 남편의 사업 동태를 살피고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스파이 직원이 말하길 그이는 망한 걸 인정하지 못하고 아직도 유흥에 빠져 살고 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정확히 한 달 뒤 돈이 뚝 떨어진 그이가 저희 사업장을 찾아왔습니다. 전 남편은 며칠 씻지 못한 몰골로 저와 아빠 앞에 무릎부터 꿇더군요. 이유는 당연히 돈이었습니다. 아버님, 안녕하세요. 여보, 그동안 잘 지냈어? 보다시피 누구 덕분에 제대로 성공했지. 당신이 준 위자료가 종잣돈이었잖아. 지금 매달 10억 매출은 쉽게 찍고 있어. 여보, 그 소문은 들었겠지만 나 완전히 망했어. 사업이 잘 된다고 안일하게 놀러만 다녀서 이런 꼴이 됐네. 알아. 결국은 당신이 한 말이 틀렸네. 뱁새가 황새를 쫓다가 가랑이가 찢어진다는 말 말이야. 황새 날개가 찢어져서 추락했으니 뱁새가 승리했잖아. 그래, 인정해. 여보, 그래서 말인데 우리 같이 날아보는 건 어때? 나도 사업 수완도 있고 인맥이 있으니까 나랑 함께 한다면 지금보다 더 대박을 낼 수 있을 거야. 여보, 우리 사업 파트너도 하고 재결합도 해서 부부가 되는 거야. 어때? 당신과 나 예전에 좋았던 거 기억하지? 우리 초심으로 돌아가서 다시 시작하자. 전 남편은 제가 예상한 대로 주둥이를 나불거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이에게 당했던 것처럼 실컷 조롱해 주기로 했습니다. 재혼? 사업 파트너? 꿈도 참 크네. 생긴 건 씹다 버린 오징어같이 생긴 늙은이 새끼가 어디 나 같은 커리어 우먼을 넘봐?
그리고 네가 사업수완이 좋다고? 야, 네가 거래한 거래처들 다 우리가 접수했다고. 이제 우리 쪽 사람들이란 말이야. 알아. 뭐 그거야 당신하고 아버님이 가격을 높여서 거래해주면서 빼앗아 간 거잖아. 나 그런 거 다 알고 있으면서 아무 짓도 하지 않았어. 아, 그러셨어? 아주 고맙네. 그럼 무슨 짓을 할 생각을 했던 거야? 아니, 내가 말이 헛나왔어. 여보, 내가 미안해. 다 잘못했어. 돈 번다고 유세했던 것도 미안하고 당신을 무시하고 조롱한 것도 정말 미안해. 그리고 아버님 하찮게 생각하고 여긴 것도 진심으로 잘못했어. 여보, 나 다시 받아주면 안 될까? 다시 내 남편으로 받아달라고? 그런데 어쩌지? 난 벌써 새 남편이 있는데 말이야. 당신처럼 날 옥동자로 여기는 사람이 아니라 귀중한 공주로 여겨주는 새 남편이 생겼다고. 저는 사업하는 동안 과수원 주인과 재혼을 한 상태였습니다. 어쨌든 전 남편에게 재혼 소식을 전했더니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말하더군요. 아니, 어떻게 당신이 날 두고 다른 남자를 만날 수가 있어? 이거 아주 도끼병 심한 놈이네. 야, 이 등신아. 너랑 이혼한 지가 2년이 넘었어. 게다가 너랑 헤어지기 전에 오만정이 떨어진 거 모르니? 내가 지금 새 남편이 없어도 너같이 찌질하고 악독한 쓰레기랑은 절대 만나지 않을 거란 말이야. 네가 지금 여기 무릎 꿇고 빈다고 해서 얻어갈 건 하나도 없다고. 거기서 계속 무릎 꿇고 있을 거야? 다리 안 저려? 제가 제대로 쐐기를 박아두자 전 남편이 쩔뚝대며 일어나더군요. 그리곤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이야, 우리 메주덩어리 옥동자가 재혼을 했다고? 대단하네. 사업해서 돈 많이 벌더니 남자도 하나 샀나봐. 야, 그러지 않고서야 어느 눈깔빛 놈이 너 같은 년이랑 결혼을 하겠어. 야, 이년아. 내가 망하긴 했지만 다시 일어서는 건 일도 아니야. 나한테 투자하겠다는 사람들이 줄을 섰다고. 그래? 그런데 왜 여기까지 와서 무릎 꿇었을까? 황새 양반? 여보, 당신 완전 망했어. 이제 사회에 쓸모없는 인간이라고. 뭐야? 이년이 돈 좀 벌더니 첫 돌았나. 오냐, 좋다. 오늘 내가 메주덩어리 납작하게 조져버려야겠다. 그이가 제 멱살을 잡고 따귀를 날리려고 팔을 들어 올리자 그 뒤에 있던 제 새 남편이 손가락을 꺾어버렸습니다. 넌 뭐야, 이씨. 이거 안 나? 나 혜영이 남편이다, 이 머저리야. 이게 어디서 남의 마누라한테 쌍욕하고 손찌검까지 하려고 난리야? 야, 너 돈 한 푼 없는 등신 됐다면서. 도박판에서 전 재산 잃고 빚까지 졌다면서. 내 아내한테 몹쓸 짓 한 놈이 이렇게 폭삭 망했다니 기분이 좋긴 한데 왜 남의 마누라한테 손을 대려고 그래? 너냐? 내가 버린 매주 주워간 놈이? 니놈 눈깔이 어떻게 된 거냐? 아니면 돈 보고 장가간 거냐? 돈? 나 시골에 10,000평짜리 과수원 하는데 돈이라면 내가 훨씬 더 많을걸? 뭐야? 그지가 아니라 땅 부자였어? 그럼 도대체 왜 이런 메주덩어리랑 결혼한 거지? 말해봐. 내가 모르는 내 마누라의 매력이 뭔지 말이야. 아, 알겠다. 인연이 밤일을 좀 잘하긴 하지. 너 그것 때문에 결혼한 거구나? 인연이 침대에선 잘 놀긴 하지. 내 말 맞지? 이 자식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바닥이네. 분리수거도 안 되는 패급 쓰레기 같은 놈이었어. 야, 이 자식아. 여기 지금 CCTV 꺼놨거든? 넌 지금부터 내 손에 돼지게 맞을 줄 알아. 새 남편이 전 남편의 얼굴에 주먹을 꽂아버리자 바닥에 쓰러졌어요. 그리고 새 남편이 구둣발로 사정없이 밟아대자 고통의 신음이 막 터져나왔습니다. 그만해. 아파 죽겠다고. 너 메주덩어리랑 밤일하려면 힘 아껴야지 않겠냐? 진짜 입에 걸레를 물었네.
그렇게 말해주니 내가 맘 놓고 널 계속 팰 수 있겠다. 고맙다, 이 자식아. 내가 먹다 버린 메주나 처먹고 사는 새끼가 감히 이 귀한 몸을 때려? 이제 더는 못 봐준다. 나도 이판사판이야. 너희 둘 다 내가 조져버리겠어. 전 남편은 새 남편의 다리를 붙잡고 넘어뜨리더니 새 남편 몸 위로 올라타서 주먹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일을 말리려고 해봤지만 광분한 놈이라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때 그 광경을 지켜보던 아빠가 평소에 짚고 다니는 지팡이로 전 남편을 후드려 갈겼습니다. 바람을 가르는 지팡이 소리는 쉑쉑거리며 살벌하게 들렸습니다. 그리고 전 남편은 다시 바닥에 나뒹굴며 고통의 신음을 터뜨렸습니다. 아이씨, 뇌성마비 등신놈이 돌았나. 야, 내가 네 놈한테 해준 게 얼만데 은혜를 이따위로 갚아? 뭐? 은혜? 이놈아, 내 딸이랑 살면서 속을 그렇게 썩여놓고 은혜라고 했냐? 아참, 은혜가 있긴 하지. 이거 봐봐라. 아빠는 신고 있던 구두를 벗으며 양말을 가리켰습니다. 이 양말 이서방 자네가 나한테 선물로 해준 거야. 백화점에서 샀다고 했지? 그래서 그런가 이 구멍이 한 번도 나지 않더라고. 내가 자네한테 복수하려고 매일 자네가 사준 양말 세 켤레를 돌려 신으며 살아왔네. 이 양말만 보면 온몸에 기운이 솟거든. 복수하고 싶어서 말이야. 이 노친네나 딸이나 왜 이렇게 비유를 많이 드는 거야? 니들이 무슨 시인이야? 뭐라 말해도 상관없네. 난 자네가 선물해준 양말을 매일 신으며 이 갈아오며 살아왔어. 그래서 덕분에 이렇게 사업이 대박을 터뜨리게 됐고 이서방 자네가 내 앞에 무릎 꿇고 빌기까지 했자는가. 게다가 지금은 나한테 매를 맞고 있지. 오늘은 정말 잠이 잘 오는 밤이 될 것 같구만. 그럼 내 지팡이 맛 좀 더 보게나. 친정아빠는 지팡이를 두 손으로 잡고 마구잡이로 내리쳤습니다. 쉑쉑거리는 소리를 내며 전 남편의 온몸을 사정없이 패버렸어요. 그걸 보고 있는 저와 새 남편은 이제 그만 말리기로 했죠. 이러다가 진짜 사람 잡을 것 같았거든요. 아빠 그만해. 이러다 진짜 초상 치르겠어. 이런 쓰레기는 계속 살려둬야 해. 오래오래 벌 받고 살게 해야 한다고. 아이고, 내가 인생 살면서 남을 처음으로 때려봤다. 어릴 때는 빙신소리 들어가면서 맞기만 했었는데 이렇게 사람 때려보니 기분은 그닥 좋진 않구나. 아빠, 이제 충분해. 그만해도 돼. 이 인간 이제 우리 기억에서 지워버리자고. 아휴, 그래. 이 쓰레기 갖다 버리라고 직원들 불러와라. 그러자 제 새 남편이 건장한 남직원 둘을 데리고 들어와 전 남편을 끌고 회사 밖으로 던져버렸습니다. 그렇게 복수가 끝나게 될 줄 알았는데 그날 밤에 더한 사건이 터졌답니다. 저희 때문에 망한 거라 판단한 전 남편이 저희 사무실에 불을 질렀어요. 연락을 받고 회사에 달려갔더니 아주 다행히도 건물 보안 직원이 전 남편을 제압하고 사무실에 난 불이 커지기 전에 진압했답니다. 소화기를 해결해서 119에 신고할 필요 없이 전 남편만 경찰서에 넘겼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전 남편은 방화범으로 감옥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바닥 인생을 기며 살 줄 알았는데 이 정도로 밑바닥이 될 줄은 몰랐네요. 방화범은 처벌이 강화됐기 때문에 오랜 시간을 감옥에서 썩어야 한다더군요. 그이가 재판하는 날 법원에 가서 봤더니 피죽도 못 먹은 몰골에 초점 없는 눈동자로 가만히 피고인석에 앉아있더군요. 판사님이 선고를 하자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떨구더라고요. 그렇게 전 남편은 처절하게 지옥 안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이 끝나자 저는 제 인생을 바꿔서 살아보기로 했어요. 시골에 사는 남편과 주말 부부로 지내는 게 아쉬워서 마음의 결정을 내리고 친정 아빠한테 말했습니다. 아빠, 이젠 사업은 아빠가 모두 운영해도 되지?
나 없어도 되겠지. 왜? 아이, 사업 그만두고 김서방이랑 과수원에서 농사 짓고 살려고? 응. 이젠 매일 남편한테 사랑받으면서 살고 싶어. 거기 가서 농사도 짓고 남편이랑 아이도 낳고 살려고. 그래, 잘 생각했다. 사업은 걱정하지 마라. 이 애비가 힘닿는 데까지 잘 운영해 볼 테니까. 대신 너희 과수원의 과일은 나랑만 거래하는 거다. 괜히 다른 업체한테 주면 안 된다고. 당연하지. 내가 다른 사업가 손을 왜 잡아주겠어. 아빠, 그럼 아빠만 믿고 나 내려갈게요. 종종 내려와서 딸내미 어떻게 사는지 보러 와. 혜영아, 고맙다. 이 못난 애비 밑에서 이렇게 예쁘게 커져서 진심으로 고마워. 이젠 네가 매일 웃으며 행복하게 사는 것만 보면 나는 더 바랄 게 없다. 아빠도 참. 누가 들으면 아빠 나이가 엄청 많은 줄 알겠어. 이제 환갑 조금 넘은 양반이 세상 다 산 사람처럼 말하면 되겠어? 아빠도 좋은 여자 충분히 만날 수 있으니까 새 가정 꾸릴 생각 해봐요. 그게 아니면 연애라도 해보시든지. 아이고, 망측한 소리 마라. 아니, 내 주제에 어디 가서 누굴 만나겠니? 아빠, 내가 들은 게 있는데 왜 그래? 그 사과농장 오씨 아주머니랑 자주 만난다면서? 김대리 말로는 두 사람이 보통 사이가 아닌 것 같다던데. 아이, 김대리가 그런 말을 해? 아이, 그 친구는 입이 왜 이렇게 가벼운 게냐? 아유, 그래, 맞다. 나 오 여사랑 사귀고 있다. 됐냐? 응, 됐어요. 아빠가 행복하다면 난 무조건 좋으니까. 잘해봐, 아빠. 이젠 각자 자리에서 진짜 행복하게 살아보자고. 그렇게 저는 사업에서 손을 떼고 시골로 내려와서 남편과 농사를 지으며 살았습니다. 그러다 곧 제가 꿈꾸던 아이를 임신하게 됐고 이듬해 무사히 건강한 아들을 출산했다 합니다. 저와 남편을 반반 닮아서 엄청 예쁘고 잘생겼답니다. 제 출산 소식에 아빠와 새어머니도 찾아오셨어요. 두 분은 연애만 하겠다고 하시더니 저 몰래 혼인신고를 하시고 살림까지 차렸더라고요. 새어머니는 아빠와 같이 살기 위해 농장을 정리하고 사업에 동참하게 되셨답니다. 이렇게 저희 네 식구, 아니 아들까지 5식구는 축하 파티를 했답니다. 아빠와 새어머니는 20대 신혼부부처럼 매우 귀엽고 예뻐 보였습니다. 아빠가 이렇게 행복한 미소를 짓는 걸 보게 되니 제가 더 좋더라고요. 뇌성마비 때문에 놀림당하던 유년 시절과 가족 하나 없이 혈혈단신으로 커서 엄마를 만나 저를 낳고 힘들게 사셨던 분이 이렇게 멋지게 성공하고 유쾌하게 웃는 사람이 됐으니 마음이 뭉클하기까지 했답니다. 제 전남편의 배신과 복수, 그리고 저와 아빠의 인생 이야기를 곁들인 사연은 여기서 마침표를 찍어야겠네요. 꽤 재밌고 속이 시원하셨으리라 믿겠습니다. 그럼 모두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